검찰이 서울시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 신천지 지도부를 상해와 살인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미필적 고의 살인죄 성립 법리를 짚어봤습니다. 코로나19 확산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청원 사흘 만인 오늘 10만 명 넘게 동참해 법사위로 회부됩니다. 남승환 변호사와 관련 내용과 법적 쟁점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술 마시고 코로나19에 걸렸다고 허위 신고를 한 50대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코로나19 사건 관련 첫 구속입니다. 그런가 하면 코로나19 검사비를 아끼려고 신천지 신도라고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생계 곤란 사유 군면제 재산 기준에 채무는 반영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대출금은 사용자 확인이 곤란해 병역 면탈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3월 2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검찰이 오늘 서울시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12개 지파장 등 신천지 지도부를 상해와 살인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고발 하루 만에 발빠른 사건 배당과 수사 착수인데요. 관련해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처벌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필적 고의가 무엇인지, 실제 처벌이 가능할지 등을 알아봤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검찰이 감염병 예방법과 상해, 살인 혐의 등으로 서울시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오늘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피고발인들이 검진을 거부하고 있고 신도들이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방역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는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게 서울시 고발 사유입니다. 시설 폐쇄 등을 제때 하지 않고 명단 등을 허위로 제출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이나 상해로 볼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입니다. 공중의 안녕에 심각한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 그러니까 그냥 심각한 피해가 생명이니까 그 살인이나 폐문을 한 거고요. 공중의 안녕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잖아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늘 코로나19 서울시 정례 브리핑에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라도 처벌받을 수 있는 법률적 판단이 가능하다고 봤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확진자들이 엄청난 비율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 때문에 사망한 사람도 상당수다. 모든 정보를 공개한 뒤 협력하고 처벌받아야 한다는 게 박 시장의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다음과 같이 비상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울시는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격상에 따라 미필적 고의는 특정한 결과를 의도하진 않았어도 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해당 행위를 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아파트에서 돌을 아래로 던지면 지나가는 행인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면서도 돌을 던져 행인이 맞아 죽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성립한다는 식입니다. 법조계에선 감염병 예방법 위반까진 몰라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죄나 살인죄 성립은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이 많습니다. 만일 이만희 씨가 신도들의 어떤 명단을 거짓으로 공개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감염병 예방법상의 역학조사라든지 어떤 필요한 조치를 방해한 것이 되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법 위반 여부는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넘어서서 상해나 살인이나 이런 것까지는 거짓으로 정보를 공개했다고 해서 그게 상해나 살인으로 바로 연결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다만 이만희 총회장이 다른 교회 예배에 참여해 코로나19를 전염시키라는 직접 지시를 내렸다면 상해 교사죄는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신도들이 그 지시에 따라 가지고 교회에 침투해 가지고 질병을 전염시켰다고 한다면 그럴 경우에는 신도들에게도 전염이라는 그런 상해 결과를 의혹했다. 그러니까 상해의 어떤 미필적 고의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이만희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알면서도 그런 걸 지시했다라고 만약 볼 수 있다면 그 상해의 어떤 교사까지도 성립할 수 있겠지요. 다만 이 경우에도 단순히 예배 참가 독려 등을 지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상해죄나 살인죄로 처벌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직접적인 인간관계가 아니고 그렇게 다 확대해가지고 처벌을 한다는 거는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필적 고의도 사실은 굉장히 좀 자의적인 해석이 아닌가. 그런 미필적 고의까지 한다면은 마치 약간의 나비 효과 가지고 큰 결론에 대해서 다 책임져라 이런 문제지 않습니까? 박원순 시장은 또 이만희 총회장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바이러스 진원지로 언급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이만희 총회장을 체포하는 것이 지금 검찰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정식으로 소환 통보도 하지 않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체포를 언급하는 것은 너무 앞서 나간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일반 일선 경찰서에서도 3번 불러서 안 오면은 첩보영장 받았고 잡으러 나서잖아요. 일반적으로 첩보영장을 발부하려고 그러면 우리 형사소송법상 조사에 불응할 때 첩보영장을 발부하도록 돼 있으니까 체포라는 건 구속영장이 아니기 때문에 불러서 조사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한 3번 불러도 안 오면은 이런 가운데 이만희 총회장은 오늘 오후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 궁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의는 아니지만 많은 감염자가 나와 정말 면목 없다,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자신에 대한 수사를 염두에 둔 발언인지 의례적인 발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고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이만희 총회장은 무서운 병이 왔는데 어느 부모가 그냥 보겠냐며 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선 박원순 시장의 이만희 총회장 살인죄 고발 등 신천지를 향한 날선 발언과 행보에 대해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한 압박카드라는 해석과 정치적 쇼라는 곱지 않은 시선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혐의 적용을 어디까지 할지 강제 수사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술을 마시고 코로나19에 걸린 것 같다고 장난 전화를 한 사람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코로나19 검사 비용을 아끼기 위해 신천지 신도라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때 왜들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신세아 기자입니다. 전북에 사는 5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6일 중국 우한에 다녀와 우한 폐렴이 의심된다며 질병관리본부 1339에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술을 먹고 장난으로 신고한 거였고 현장에 출동한 보건소 직원은 헛걸음을 해야 했습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코로나19 장난 전화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이 남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첫 구속 사례입니다. 통상 장난 전화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도였는데 그보다 처벌이 훨씬 무거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한 겁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는 이 장난 전화로 관공서에 허위 신고를 하면은 그 형법 137조에 그 거짓말로서 공무원이 직무집행 방해를 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평소 같으면 그런 그 장난 전화 같은 것들이 그냥 벌금형에 처해지겠지만 네. 지금은 아주 그 심각 상태고 시국인 만큼 실형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검찰에 따르면 현재 대검에서 관리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기소 3건, 경찰 송치 6건,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 38건 등 모두 48건입니다. 혐의별로는 마스크 대금을 편취한 사기가 22건으로 가장 많고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혐의 14건, 확진자 자료 유출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8건입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검사비 16만 원을 아끼려고 신천지 신도라고 거짓 고백을 하는 얌체족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인천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 명단을 모두 확보해 전체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명단에 없는 시민이 신천지 신도라고 밝히는 경우가 일선 현장에서 종종 있다는 것이 인천시 관계자의 말입니다. 이런 현상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관련해서 꼭 신천지 신도가 아니어도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른 무료검사 대상일 땐 무료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 등 코로나19 발생 국가지역 방문 확진 환자의 증상 발생 기간 중 확진 환자와 접촉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 의사 소견에 따라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 등이 그 대상에 해당됩니다. 무료 검사 대상이 아닌 사람의 경우엔 검사를 받기를 원하면 당사자로부터 검사비를 받고 검사하지만
양성으로 나와 격리 입원될 경우엔 검사비를 전액 환불해주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10만 명 넘게 동참해 대통령 탄핵이 국회 정식 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남 변호사, 일단 청원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볼까요? 네, 2월 28일에 국회의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청원입니다. 네. 청원인은 자신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밝혔는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이라고 하면서 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중국 대통령을 보는 것 같다면서 탄핵을 청원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무엇보다 생각해야 할 것은 자국민 보호인데 정말 자국민을 생각했다면 중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입국 금지를 해야 했다는 게 이 네티즌의 주장입니다. 네. 이게 지금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10만 명 넘게 동참을 하면 의무적으로 상임위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데 10만 명을 넘은 거죠, 지금. 네, 청원 개시 사흘 만인 2일 오전에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오늘 보고에 들어간다고 하면서 2, 3일 내 위원회로 회부될 사안이라고 밝혔고요. 아무래도 법사위가 법제사법위원회가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국회가 이 국민동의 청원을 올해 도입했는데요. 청원 시작 30일 이내에 동의자가 10만 명을 넘을 경우에는 국회가 의무적으로 심사를 해야 되는 제도입니다. 네. 뭐 국회 사무처 관계자가 법사위로 해당 청원을 보낸다고 하는데 법사위로 넘어가면은 뭘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러면? 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게 이제 탄핵 대상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하거나 뭐 의견을 맞춘 다음에 그게 필요해서 법사위에서 이것을 탄핵 소추해야 되겠다라고 의결한다면 이제 본회의로 상정하게 될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헌법에서 정한 정족수를 거쳐야 탄핵 소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근데 코로나19 전국 확산이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되기는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네, 그 헌법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거든요. 직무상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탄핵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 그 공직선거법 위반, 중립의무 위반을 이유로 탄핵 소추가 된 것인데 탄핵을 할 만한 중대한 위법이 아니다라고 판단했고요. 반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비슷한 설실을 하면서도 뭐 지금 뭐 형사사건 재판으로 기소되어 있는 것도 많기도 하지만 그때 당시에 뭐 기소 여부나 또는 뭐 판결 확정 여부를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당히 중대한 법률 위반 등이 보인다는 점을 들어서 탄핵을 인용해서 파면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관한 대처에 관해서는 지금 잘했다는 여론과 잘못했다는 여론이 상당히 있고 특히 국민을 위협했다거나 하는 점이 노골적으로 느껴지거나 그렇게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특히 중국인을 전면적으로 입국 배제하지 않았다는 점을 사유로 들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논란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점에 비춰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중대한 위반이 아니라서 탄핵이 아니다 이렇게 본 것인 반면에 지금 이 경우에는 과연 어떤 중대한 직무상 위반이 있는지조차도 저는 좀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런데 뭐 청와대 국민청원 문 대통령 탄핵 촉구하는데 거기도 백수십만 뭐 몰려 있는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 응원하는 청원도 거기 또 뭐 한 백수십만 이렇게 계속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네, 지금 정부가 이제 촛불 전국에 의해서 탄생한 정부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직접 민주주의 또는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소통하겠다. 특히 과거 정부가 불통의 문제로 인해서 결국 탄핵에까지 이르게 된 점 등을 감안해서 소통 강화를 위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일견 부작용이 있을 것을 예상하면서도 만든 제도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그간 작용해 왔습니다. 뭐 일부 부작용을 예상한다 하더라도 이런 소통 창구를 뭐 나쁜 것이다라고 이제서 단언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것 같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정부로서는 현명하게 국민의 여론을 잘 선도해 나가고 나아가 뭐 잘 설득하기도 하고 소통해 나가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항상 탄핵이라든가 또는 뭐 고발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청원 사이트가 좀 제대로 된 소통의 장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생계 곤란을 사유로 병역 감면 신청을 냈지만 병무청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낸 2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타고 다니는 차도 이 20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28살 A씨는 2년 전인 2018년 내가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병무청에 병역 감면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A씨가 소송을 낸 2018년 병무청 처리 기준은 가족 재산이 9,690만 원 이하이고 입영 대상자를 제외하고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경우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씨 가족은 당시 2억 원대 주택을 가지고 있어 가족 재산 9,690만 원 기준을 초과해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주택 구입 과정에 1억 4천여만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며 이 채무액을 가족재산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병무청에 이어 1심 그리고 2심 재판부도 모두 A씨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정말 어려워 빚을 진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고의로 거액의 빚을 지고 병역을 면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채무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는 게 맞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병역법 시행령은 또 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생계가 곤란한 사람이라면 지방병무청장의 재량에 따라 병역을 감면해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A씨는 생계가 곤란한 사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용카드 사용 내용 등으로 미뤄보면 A씨 가족의 평소 씀씀이가 작지 않았고 A씨가 수천만 원짜리 아우디 승용차를 타는 점 등을 들어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네, 외제차 탄다고 색안경을 끼고 볼 것은 당연히 아니지만 적어도 생계 곤란을 이유로 병역 면제를 신청하고 소송을 내려면 외제차는 좀 파는 신용이라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외제차든 뭐든 팔 것도 없는 사람들 아닌가 합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제도를 약삭빠르게 악용하는 모습들은 그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